4월 12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은요, 내가 3번만 참는다. 혹은 그래, 내가 한 달만 더 기다려줄게. 혹은 이 선만 넘지 마. 그러면 난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 마지노선이라는 거를 정해두게 됩니다. 오펙과 비오펙 회원국들이 그동안 감산을 하고 그 감산을 이행하고 그 감산을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작은 노이즈는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 원활하게 합의 보고 또 연장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미쓰리가 이번 합의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예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오펙 회원국들의 인내심의 한계를 봤기 때문인 거죠. 어떤 청취자님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도대체 미쓰리님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미쓰리님 도대체 국제유가에 대해서 혹시 정보받는 곳이 있느냐? 어떤 정보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미쓰리님 스스로 어떤 지표를 보고 있는 게 있느냐? 그거 좀 알려달래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그렇게 국제유가에 대해서 점쟁이 빤스를 훔쳐있고 아주 섬세하게 국제유가 시장을 읽어낼 수 있느냐? 그것 좀 공유하재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간절했냐면 그거 공유하면 대가를 지불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없는 정보, 없는 지표까지 만들어가지고 공유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정보를 받는 곳도 없고요. 그다음에 하물며 저는 유가 차트도 보지 않습니다. 정보 정도 되려면 사우디 왕자들 많으니까 그 왕자들 중에 한 명을 이렇게 꼬셔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정보를 받기 이전에 정보 받을 만한 마땅한 것도 없고요. 그리고 차트 같은 경우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별로 의미 없잖아요. 대신에 저는 국제 유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제가 운전이라도 하면 국제유가, 기름값이 올라가겠네. 기름값 떨어지겠네. 이렇게 관심을 가질 텐데 차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국제유가에 관련된 어떤 투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제유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관심이 없어요. 대신에 제가 관심이 있는 건 뭐냐면 국제유가라는 녀석을 두고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의 저 단전 밑에 숨어져 있는 그 본성을 좀 알고 싶은 거죠. 결국 우리가 국제유가라는 것은 돈 벌기 위한 수단인 거죠. 산유국 입장에서는 생산해서 팔아먹는 거고 또 국제유가에 관련된 금융상품에 투자한 분들은 또 그 움직임에 따라서 돈을 버느냐 손해를 보느냐가 결정되니까 저는 오로지 국제유가에 관련된 사람들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쓰며 그다음에 어떤 말장난을 하고 어떤 방법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게 제 취미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런 팁 드렸잖아요. 여러분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하면 국제유가를 반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펙과 비오펙 회원국들이 감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송유관에 금이 갔다, 훼손됐다, 아니면 하다 송유관이 오염됐다.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 그 송유관 고쳐야 되고 그 송유관 청소해야 돼서 기름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저쪽에 중동 지역에 어떤 군인 하나가 군사훈련을 열심히 하고 그런 게 집중적으로 체크가 되기만 하면 중동 지역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국제유가가 올라간다. 제가 이런 시나리오 알려드렸잖아요. 제가 국제유가를 보는 관점은요, 이거예요. 자, 국제유가는요, 여러분, 한때는 100달러가 넘어갔을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서초역에서 교대역 쪽으로 내려오는 이렇게 언덕길 같은 곳이 있습니다. 이제 내려오는 중에 검찰청이 있고 법원이 있죠.
거기가 차가 엄청 잘 막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섭외하러 나가는 어떤 분과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분이 아예 뭐 이제 식사나 하고 가자. 그래서 이제 그분 차를 타고 그 이제 강남 쪽으로 식당 쪽으로 움직이는데 바로 그 지역에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나는요, 기름값 좀 안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요? 기름값 비싸지면, 부담되시잖아요. 했더니, 그분 아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기름값 같은 건 신경도 안 쓰죠. 오히려 더 신경 쓰는 건요, 기름값 떨어지면, 그냥 아무나 그냥 차 끌고 도로로 나와서 도로가 이 지경이 되니, 그냥 국제유가 한 200달러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한 기억이 저는 또렷하게 납니다. 그렇게 국제유가가 100달러까지 간 적이 있었죠. 그랬던 국제유가가 금융위기 이후에 한번 휘청하고요. 그 휘청했지만 휘청하는 가운데 미국은 금융위기에 버벅거렸지만 누가 있었냐면 경제성장을 거의 두 자릿수로 기록했던 중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만큼 수요를 받쳐줬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100달러는 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유지가 됐었죠. 자, 그랬던 국제유가가 2015년 8월 달에 중국이 앞으로 경제성장률 7%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우울한 소식을 접하면서 증시도 휘청했지만 국제유가 시장도 한번 흔들렸습니다. 엄청나게 수입해서 국제유가를 펑펑 쓰던 중국이 이제 경제성장률 7%가 안 되면 수요가 줄어들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감 때문이죠. 그 우려감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찌어찌 2015년 12월 달에 미국이 오랜만에 금리를 한번 인상하면서 2016년 4번의 금리 인상을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2016년 연초에 장이 열리자마자 중국 증시가 개박살이 나고 엔화가 급등하고 시장이 다시 불안불안해집니다. 중국 증시가 그렇게 휘청휘청하니까 2016년 1월 달에 국제유가가 26달러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펙과 비오펙 회원국들이 적극적으로 감산에 동참하고 감산을 합의하기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자, 제가 가끔씩 방송에서 여러분 2016년 2월 달에 정책 공조 기대감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했습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유가도 마찬가지였어요. 산유국과 비오펙 회원국들이 국제 유가 안정을 위해서 정책 공조에 기여하자. 그래서 감산 합의를 시작을 했고 그때 감산이 진행이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훈훈했어요. 오펙과 비오펙 산유국들, 특히 사우디 입장에서는요. 기름을 생산해서 팔아야지만 돈이 되는 나라고 가급적이면 국제유가가 좀 비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사우디죠. 근데 국제유가가 너무 떨어지니까 똑같이 생산을 해가지고 팔아먹는데 아니 100달러에도 팔아먹을 때가 있는데 지금 26달러는 나 이러다가 정말 알거지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사우디가 적극적으로 나섰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에게는 이런 희망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오랜만에 금리를 인상했는데 갑자기 2016년도에 갑자기 금리를 4번씩 인상한다고 하는 바람에 몸살을 앓았는데 그때 이제 한번 증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휘청하는 걸 겪었으니까 다시 자 우리 정신 차리고 냉정하게 흥분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경제를 만들어 가자. 그래서 오펙과 비오펙 회원국들이 감산을 하고 연장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좋아지려고 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터진 거죠. 사우디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뛸 노릇입니다. 그동안 2016년 이후에 국제유가가 막 55달러 그렇게 갔던 이유는요. 사우디와 그 다른 산유국들이 감산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허리띠를 조이고 있었어요. 자, 좋아지겠지. 지금 좋아질까 했는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빵 터진 겁니다.
그러나 산유국들은 생각을 해요. 야, 그래. 우리 쟤네가 미국과 중국이 언제까지 저렇게 싸우겠니? 언제까지 무역 분쟁 저렇게 하겠니? 자칫 저렇게 하다간 중국 경제 박살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재선 안 될 텐데 쟤네가 어느 선에서는 합의를 보겠지. 그러면 우리가 걔네들이 합의 볼 때까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고생하자. 그래서 합의를 또 연장하고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감산을 확대하기도 하고요. 그 감산이 이어오는 동안 감산 이행률은 많게는 130%가 넘어가도록 산유국들은 열심히 그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그 약속을 열심히 지켜왔지만 산유국들이 배부르고 좋은 상황에서 약속을 지킨 게 아니라요.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미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감산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좋은 날을 위해서 조금만 더 버텨보자라는 마음 하나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 1단계 합의를 한다, 2단계 진행한다. 그러니까 산유국 입장에서는 야, 이제 드디어 쨍하고 해 뜰 날이 돌아오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판에 코로나19가 터진 거죠. 그 시점이 언제였냐면 아마 산유국들도요. 올해 1월 달에 장밋빛 전망을 꿈꿨을 겁니다. 야, 이제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렇게 감산을 해서 무역 분쟁 합의 이끌어냈고 쟤네가 이제 2단계 합의되면 이제 다 좋은 결과 날 거니까 우리가 그동안 감산했던 거 이제 감산 철회하고 다시 증산하고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 해결됐으니까 다시 글로벌 경제가 좋아질 거고 수요가 늘어날 거고 그럼 우린 자연스럽게 증산하면 되고 이런 장밋빛 전망에 휩싸였을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빵 터진 거죠. 그러니까 산유국들이 이미 한 2016년 1월 달부터 그 피로감과 그 짜증과 열받음이 계속 누적이 되어 온 겁니다. 지금 와서 이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 나 죽여라. 아니면 그래, 다 같이 죽자까지 그들의 한계심에 이제 마지노선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합의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 합의가 어려울 거라고 봤던 이유는 뭐냐면 2016년 그들이 그렇게 허리띠를 조이고 감산을 하고 국제유가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매일매일 1일 최다 생산량을 갈아치우는 최대의 산유국이 됐거든요. 그럼 그들은 그동안 유가 안정을 위해서 내가 배고파도 참고 허리띠를 졸려매고 있는데 미국은 열심히 그 혜택을 보고 있으니 결국 산유국들이 생각했을 때 죽소서 개 좋은 일 시키는 거고 러시아가 봤을 땐 미치고 팔딱대 노릇인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그동안 어느쯤 와서 벌써 러시아는 감산에 반대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감산이 불발된 이유는 뭐냐면 러시아가 나 반댈세 한 거고 사우디가 이제 토닥토닥거리다 이제 사우디도 힘든 거죠. 감정이 격해진 겁니다. 그래서 야이씨 모르겠다. 하지마. 옌병아 다 같이 죽자. 우리 증산할래. 이러는 바람에 국제유가가 이렇게까지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이성을 찾고 생각해봤더니 또 안 되겠다. 그래 만나자. 자 4월 6일 날 만나기로 했어요.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습니까?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데요. 미국은 야 니네 산유국들 유가 안정 안 시켜? 니네 수입 관세 매긴다? 수입 유가에다 관세 매긴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지. 지금 사우디와 러시아가 바라고 있는 건 뭐냐면 미국도 참여하라거든요. 근데 미국은 참여할 생각이 없어요. 저기 화상회의에 좀 와주시면 안 돼요? 미국 참석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 4월 6일 날 회의가 약속되어 있었지만 미국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고 러시아는 화나 있고 사우디도 짜증나 있고 그래서 9일로 연기된 겁니다. 자, 어쨌든 9일 날 오펙과 비오펙 회원국들 즉 그 연대체들은 5월 달, 6월 달 2달 동안 하루에
1,00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잠정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최종 합의는 불발됐어요. 그럼 5월 달과 6월 달만 1,000만 배럴 감산하느냐? 7월 달과 8월 달은 뭐 800만 배럴. 뭐 9월 달과 10월 달은 뭐 600만 배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월 달과 6월 달만 좀 빡세게 1,000만 배럴 감산하면 이제 코로나19가 잡히고 그럴 거면 일단은 800만 배럴, 600만 배럴 점점점 줄이는 걸로 약속하고 코로나19만 잡히면 이거 감산 안 해도 되니까 우리 고생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최종 합의는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 하루에 5월달, 6월달 1,000만 배럴 감산하는 거 공식화하자. 그러니까 각서 쓰고 공증받자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이 속셈이 뭐냐면 혹시 5월달, 6월달이 아니라 7월달에도 또 1,000만 배럴 하자고 할까봐. 그래, 목에 칼이 들어도 5월달, 6월달만 1,000만 배럴 감산하는 거야? 이거 공식화해, 약속해, 빨리 지장 찍어, 빨리 도장 찍어, 공증받자, 이런 거죠. 이번 최종 합의가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잠정 합의로 1,000만 배럴 감산하기로 정해두고 자, 우리 사우디가 뭐 400만 배럴 할게, 러시아가 얼마 하고 니네가 얼마 하고 이렇게 감산 양을 배정받는데 멕시코가 400만 배럴 감산 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멕시코가 싫어 10만 배럴만 감산할래 라고 삐딱선을 탔어요. 삐뚤어질 테라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오펙과 비오펙 회원국들이 알았어 그러면 40만 배럴 말고 35만 배럴만 감산해. 근데 여전히 멕시코는 싫어. 배째. 나 10만 배럴만 감산할 거야. 라고 해서 이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G20 에너지 장관부 회의도 잘 안 됐어요. 자, 그런데 맨 처음에 국제 유가가 이렇게 하락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유가 하락하면은 뭐 미국 국민들 좋지 뭐 이렇게 얘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유가가 이렇게 하락하자 사우디와 러시아 등 산유국들만 힘든 게 아니라 미국의 셰일 업체들이 막 도산하고 파산하고 난리부르스를 치니까 이제 트럼프가 나서가지고 사우디랑도 통화하고 러시아랑도 통화하고 막 중재를 합니다. 이번에 5월달과 6월달 하루에 1,000만 배럴 감산하는 거 최종 합의 될 겁니다. 여기에 누가 나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는데 제가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 정말 샘이 날 정도로 섬세하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정말 생각하는 게 일반인들과 달라요. 모르겠습니다. 물론 참모들 머리에서 나온 거겠지만 정말 굉장히 수를 잘 씁니다. 멕시코가 35만 배럴을 배정받았는데 멕시코는 10만 배럴만 감산하겠다고 고집 부리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알았어. 그러면 35만 배럴 중에서 멕시코 니네가 원하는 대로 10만 배럴 감산해. 나머지 25만 배럴은 우리 미국이 감산할게. 라고 해서 멕시코의 10만 배럴 감산 결정을 끌어냅니다. 이게 왜 엄청나게 좋은 수냐면은요. 미국도 지금 매우 많이 생산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공식적으로 이번 오펙과 비오펙 회원국들 연대체에 포함돼서 그래 우리 미국도 감산을 할게 라고 참여를 하면 미국이 배정받아야 될 감산량은 더 많겠죠. 그런데 지금 미국은 공식적으로 이 감산에 동참하진 않았으나 멕시코 감산량의 25만 배럴을 대신 감산해 주기로 함으로써 생색은 생색대로 다 내고 그다음에 되게 선심 쓰는 것처럼 멕시코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멕시코만 좋을까요? 어쩌면 사우디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도 미국이 멕시코가 저렇게 찡찡거리고 있는데 멕시코 분량을 자기네가 대신 감산해 준다고 해서 이 합의를 원활하게 종결시키려고 한 사람이 트럼프니까 거의 지금 미국은 이번에 최종 합의를 이끌어낸 영웅이 된 겁니다. 그 1,000만 배럴 중에
250만 배럴도 아니고 고작 25만 배럴 감산해주고는 생색은 생색대로 다 낼 수 있고 엄청난 카드를 쓴 거죠. 엄청난 카드죠, 이거. 정말. 엄청난 수입니다. 노르웨이가요, 서유럽 최대 원유 생산국인데, 이 노르웨이란 국가는 유가가 좀 많이 안 좋을 때마다 구원투수처럼 등장한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2001년도 9.11 테러 때 국제 유가가 20달러 이하로 하락하자 우리 노르웨이가 15만 배럴 매일매일 감산해 줄게라고 하면서 유가의 안정을 도모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노르웨이가요. 만약에 니네 이번에 오펙과 비오펙 회원국들 감산 합의 잘하고 이행하는 거 잘 되면 우리 노르웨이도 감산에 동참할게. 대신 9.11 테러 때는 15만 배럴이라고 했지만 아직은 우리가 얼만큼 감산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니네가 일단 잘 이행해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결국 그 얘기는 뭡니까? 예, 1,000만 배럴 미국이 개생생 내고 선심 쓰듯이 멕시코 25만 배럴 감산해주면서 합의는 나올 겁니다. 문제는 뭐냐? 과연 1,000만 배럴 가지고 될까? 우리는 이제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해봐야겠죠. 지난주 뉴욕 증시가 금요일날 이제 휴장이었고 그 전까지 국제 유가는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초반에는 어쨌든 이 감산에 대한 결과를 두고 반등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경제 상황을 좀 보면은요. 미국은 3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 0.4% 감소했고 4월달 소비자 태도 지수는 3월달에 89.1에서 71.1로 18.1포인트가 하락했는데 이 하락폭은요. 2008년도 10월달에 금융위기 때 전월 대비 12.7포인트 하락한 거에 비해서 더 많이 하락한 거죠. 자, 미국의 경제지표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좋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도 3월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5% 감소해서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상대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3% 증가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뭐 돼지고기 같은 일부 식품 가격이 급등하는 바람에 생산자 물가지수는 하락하고 소비자 물가지수는 상승하는 경제지표를 발표했고요. 자, 이번 주 관전 포인트를 좀 보면은요.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한 주가 가장 최악의 한 주가 될 것이다. 그 최악의 한 주가 이제 끝났습니다. 과연 이번 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미국이 최악의 한 주가 끝난 건지 아니면 여전히 ING 중인지가 관건이겠죠. 뉴욕의 사망자 수는요. 지금 7일날 731명, 8일날 779명, 9일날 799명, 800명에서 1명 부족했습니다. 10일날 777, 예, 777명, 그리고 11일날 783명. 아직 뉴욕주는요. 700명대를 중후반을 오락가락하면서 아직까지 앞서서는 막 599명 이렇게 기록하면서 어머 이제 뉴욕주 사망자 600명 아래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기대가 있는데 이번 주가 지난주죠. 이제 지난주 한 주 동안은 700명 중후반을 기록하면서 아직까지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와중에 와이오밍주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지금 미국은 코로나19 때문에 50개 주 모두 재난지역 선포 받았습니다. 자, 지금 미국은 사망자 수가 2만 명이 넘어서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 1위가 됐다고 하죠. 과연 이번 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정말 최악의 상황이 지났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포인트. 두 번째는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지표 같은 경우는요. 3월달 소매판매 엉망이겠죠. 4월달 뉴욕주 제조업지수 엉망이겠죠. 그리고 월 후반으로 갈수록 주택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만 나라 자체가 셧다운이 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미국은 셧다운이란 말이에요. 그럼 셧다운 된 와중에 무슨 얼어 죽을 놈에 무슨 집을 사고 무슨
집을 짓고 이러겠습니까? 그래서 4월 후반에 나오는 주택 지표도 엉망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미국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가 엉망이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엉망이다라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미국 경제 지표를 봄에 있어서 과연 증시와 어떻게 연관을 시켜야 되냐면 얘네들이 예상치를 과연 얼만큼 낮춰놓을 것인가. 눈높이를 엄청 낮춰놓고 야 3월달 소매 판매 진짜 엉망진창일 줄 알았는데 라고 낮춰놨는데 의외로 괜찮았어. 여기서 얘기하는 의외로가 뭡니까? 상대적인 거죠. 최악의 어마어마하게 안 좋게 나올 거라는 그 예상 시나리오보다 좀 잘 나오면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괜찮을 것 같은 그 희망이 뭐가 문제냐면 그래 이런 희망을 가지고 만약에 코로나19가 이제 잡히면 엄청나게 급격하게 빨리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희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는 소매 판매, 뉴욕주 제조업 지수, 주택 지표 안 좋게 나올 거지만 과연 예상치를 얼마나 낮춰놓고 상대적으로 잘 나왔다, 그나마 선방했다라고 할지 그거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실적 시즌이 본격화됩니다. 엉망진창이겠죠. 지금 실적 시즌의 포인트는 뭐냐면 1분기 안 나올 거 뻔한데, 그죠? 그래도 1분기라 하면 2020년 1월 달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월 달은 미국이 셧다운이 되지 않았고요. 그죠? 미국은 태평양 넘어 불구경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실적 시즌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1월 달, 2월 달, 3월 달 실적이니까 1월 달 괜찮았으니까 1월 달은 그나마 3월 달에 죽 썼을지언정 1월 달이 뭔가 상쇄해 주는 게 있었을 텐데 지금 실적 시즌의 문제는 뭐냐? 2분기가 더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는요.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선방해서 실적이 괜찮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삼성전자가 지수를 견인하고 시장을 좀 이렇게 이끌어가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만 있습니까? 여행주 있거든요. 그리고 영화, 엔터, 비행기, 항공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예. 물론 식품주 같은 경우는 실적 좋다고 나오겠죠. 그러나 이제 발표되는 기업들이 단순히 삼성전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실적을 발표하면서 과연 얼만큼 망가졌고 과연 이 분위기가 2분기에 정말 1분기 실적보다 더 안 좋게 나올 수 있을지를 우리가 가늠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주에는요. 지난주 뉴욕 증시가 선방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목요일날 주간 신규 실업상청 건수가 발표가 되는데 바로 그날 연준이 엄청난 돈을 쏘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방어했죠. 유럽도 유로존 5,400억 유로 구제금융 합의 보면서 나름대로 그래도 좀 선방한 거예요. 자, 이번 주는 뭡니까? 만약에 증시가 또 한 번 휘청한다. 만약에 여러분 이번 주에 코로나19가 잡히지 않으면 미국에서 목요일 날 주간 신규 실업상청 건수 또 안 좋게 나올 텐데 그때 과연 이번엔 또 뭘로 막을까요? JP 모건에서 지난주에는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25와 25% 급감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었는데 며칠 만에 아니야. 다시 계산기를 두들겨 봤더니 마이너스 25가 아니라 마이너스 40 될 것 같아. 그리고 4월달 실업률이 20%까지 올라갈 것 같아. 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5월달 초에 발표되는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실업률 그때 실업률이 20% 넘게 나온다는 얘기겠죠. 자, 부양책은 지난번 연준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정크펀드 그냥 정말 쓰레기라고 불리우는 그런 펀드들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겠다. 얼만큼 급했으면. 자, 일단 그래서 지난주까지 증시를 방어해줬습니다. 아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의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래,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가 최악의 한 주가 될 거니까 그때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모든 거로 다 막아 놓으면 그 다음 주는 좀 괜찮을 거야라고 해서 있는 거 없는 걸 다 때려 넣은 거죠. 우리가 다가올 한 주의 관전 포인트는 정말 미국이 최악의 시간은 지난 건지, 최악의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고, 목요일 날 주간 신규 실업상정 건수가 나쁘게 나오고,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엉망인데 2분기 더 안 좋을 거라고 나온다. 그랬을 때 과연 미국은 또 어떤 부양책을 쓸 거며, 제 생각으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렇게 그냥 막 일단은 살리고 보자라는 부양책을 쏟아붓고 있는다면 다음엔 과연 어떤 부양책을 써서 효과가 될 거며, 과연 그 부양책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렇게 묻고 따지지도 않고 푸는 저 부양책을, 그 후유증을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뭔가 문제가 터지면 금방 잘 될 것 같고, 워낙 우리가 주식시장에도 골이 깊으면 반등이 크다고, 너무 갑자기 안 좋아지면 조금 좋아지는 게 되게 큰 효과를 나타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2008년도요, 제 인생에 큰 위기를 겪고 2010년도까지 힘들었고요. 뭐 그래도 어째저차 해서 그래 나 그럼 2010년도부터 뭐 방송하고, 근데 그때 방송했을 때 뭐 시청률도 잘 나오고 막 여기저기 나오라는 곳도 많았고요. 출연료를 주지 않던 곳에도 막 출연료를 주기 시작하고, 그때 막 그 개그맨 남희석 씨랑도 방송하고 그러면서 저는 제가 2008년도에 그 고생했던 거 이제 다 이겨내고 저는 2011년도에 제가 대스타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뭐 만약에 미쓰리의 인생 지표로 봤을 땐 지표가 되게 빨리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지표상으로는. 근데 실질적으로 회복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회복되는 것처럼만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회복되는 거는 없었고요. 오히려 2011년도에 되게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안 된 겁니다. 지금 그거를 누가 얘기합니까? 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미국의 앞으로 더블딥을 우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뭐 2분기에 안 좋을 거고 3분기에 반등할 건데 뭐 4분기에 더블딥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이렇게 성장을 뭐 회복을, 성장이라는 표현은 이제 안 맞죠. 이제는 코로나19가 훼손시킨 이 경제가 회복되는 거죠. 이 회생되고 회복되는 가운데 어디서 뭔가 하나 터지면 정말 오래 걸리고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무슨 카드를 쓸 건데요. 언제까지 부양책을 이렇게 끝없이 화수분처럼 쓸 수 있을까요?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오펙과 비오펙 회원국들이 왜 이번에 감산합이 이렇게 힘듭니까? 그들의 인내심의 마지노선에 온 거라니까요. 이번에 코로나19가 주는 그 어떤 경기가 망가진 훼손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요, 지금 이 코로나19가 얼만큼 경제를 회복시켰는지 실질적으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죠? 몰라요. 어떤 느낌이냐면 아마 은행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 금융권에 있는 분들은요, 돈이 돈으로 안 보이고 숫자로 보입니다. 저는 제 통장에 1억도 없는데 증권사에 근무할 때 막 1억, 10억짜리 고객 주문 내고 뭐 5억짜리 뭐 RP 어쩌고 막 그래서 막 출금하고 뭐 이렇게 안내해주고 뭐 하면 그 돈이 돈같이 보이지 않아요. 아마 은행 다니시는 분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듯이 지금 코로나19가 이 경제에 준 충격을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대신에 경제지표 눈높이를 많이 낮춰놓고 그거보다 선방했다라고 얘기하든, 아니면 지금 힘든 건 힘든 건데 V자 금방 회복할 거야라는 희망 때문이든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이 경제적인 충격이 과연 얼만큼 훼손시켰을 거고 얼만큼 오래 갈까에 대한 집중을 하지 않고는
지금 부양책이라든가 뭐 어떤 이런 그 말장난 같은 것 때문에 금방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나 늘 현실을 직시해야 되죠. 이번에 코로나19가 만들어 놓은 경제지표 2008년도의 모든 기록을 깼다니까요. 아마 이번 주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는요. 증시가 조정받을 것이다. 지난주 올라간 거 좀 이상하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모르죠. 모든 사람들이 예스 하면 또 노가 노 외칠 또 더 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1800포인트 중반에 와 있다. 뭐 1900포인트 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시장의 양을 보는 게 아니라 질을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금 시장은 저질 상승장인 거죠. 왜? 외국인들이 하나도 사주지 않는. 뭐 그나마 환율이 좀 안정이 돼서 외국인들이 매도폭을 좀 줄이지만 이 상태에서 만약에 다시 뭐 뉴욕 증시가 좀 하락하고 이러면 다시 환율이 또 출렁거릴 거고 그럼 외국인들은 다시 매도폭을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 증시는요. 외국인이 사주지 않는 한 안 돼요. 사상 누각이에요. 개인들이 아무리 사도 안 돼요. 개인들은 뭐 이번엔 다르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저한테 들려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이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할머니께서 생전에 저에게 정말 많은 어록을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딱 인생의 두 가지 어록, 딱 기억하고 있고 제가 늘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나이가 왜 사나이인 줄 아니? 사내 플러스 아이기 때문에 사나이야. 라는 거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입니다. 혹시 이번엔 다르겠지라는 희망을 저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이렇게 뭐 얘기 들으면 개인들 달라진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동안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뭐 많은 분들께서 저는 약간 걱정되는 게 자꾸 언론에서 말장난들 하는 게 좀 싫어요. 뭐 동학 개미 운동에서 뭐 이제 개인들이 어떻게 할지 뭐 고민이다. 동학 개미 운동에서 결국 그 얘기는 삼성전자를 샀는데 삼성전자가 실적이 괜찮게 나왔고 삼성전자가 웬만큼 올라가서 수익이 났는데 지금 그 수익 난 개인들이 어떻게 할지 고민이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지금 동학 개미 운동에 참여한 개인들이 지금 삼성전자 평단 뭐 58,000원 이러는데 지금 삼성전자 48,000원 정도가 평단이라고 하는데 지금 49,000원 정도 와 있다고 지금 팔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삼성전자 뭐 한 1,000원, 2,000원 보고 산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은 맨 처음에 액면 분할했을 때 5만 원 액면 분할했을 때 야 10만 원은 못 가더라도 7, 8만 원은 가겠지라는 게 개인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최소한 개인들이 삼성전자 4만 원대 사면서 6만 원 정도 보고 있을 거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뭐 매도 고민을 한다고요? 뭐 개인들이 뭐 이익 실현하고 뭐 떠난다고요? 정말 시대의 개소리라니까요. 안 떠난다니까, 못 떠난다니까요. 근데 괜히 이런 얘기 나오면 뭐 대단한 거 있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 증시는요 정말 찬물 마시고 정신 번쩍 차리고 냉정하게 시장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가 경제를 훼손시킨 거 여러분 미국은요 셧다운 됐다니까요. 미국의 셧다운과 우리나라 사회적 거리 두기는 이게 완전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저렇게까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엉망진창 휴지 조각인 펀드까지 사들인다는 얘기는 와 돈을 막 푸는구나 좋아지겠다가 아니라
얼마나 저렇게 급하면, 얼마나 똥줄 타면, 다음엔 또 무슨 부양책을, 저 부양책, 저렇게 휴지 같은 부양책, 휴지 같은 펀드다 샀다가 저거 망치면, 이런 거 고민해 봐야 되더라고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 이후에 유행했던 단어가 더블딥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는 더블딥이 아니라 뭐 다른 유행어가 또 하나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한 주 동안 화이팅 하시고요. 예. 냉정을 잃지 않는. 어쨌든 그나마 국제 유가는 예, 너무 많이 빠졌고 미국이 선심성 감산해주면서 반등을 어느 정도는 할 거니까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전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